황금대신님 사무실에 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지. 오늘 또 후랭이님께서 제 네. 강의장 또 구경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또 잠깐 짧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소규모 신축 강의를 하는데 야, 얼마면 되냐? 결국은 돈이죠. 그렇죠. 내가 얼마 있는데 그 돈이면 뭘 지을 수 있느냐? 얼마면 흡수할 수 있냐? 네, 그렇죠. 흡수했을 때 레버리지 최대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얼마냐? 네. 또 어디에 지을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많이 하려고 하니까 네. 서울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서울의 땅값이 평당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파트라는 거는 중위 가격이 있고 하지만 이 땅값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랑 대비했을 때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땅 자체가 워낙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일단은 입지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별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물 지을 때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죠?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디냐면 일단은 초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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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하나 더 붙여도 돼. 초초역세권. 하나 더 붙여도 되고 대부분 초역세권은 어떤 지역이냐면 땅의 용도가 거의 상업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비싸요. 상업지역 비싸죠. 글씨가 필요도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근데 초역세권은 대부분 우리가 개인이 접근하기엔 좀 비싸잖아요. 네. 비싸니까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났을 때 그나마 좀 상권이 있는 지역, 상권이 좀 있다. 이 상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무슨 단길 이런 거 있잖아요. 단길이거나 아니면 1층이나 2층에 근생이 들어와도 임대가 잘 나가는 1층이나 2층에 이제 근생 넣어도 될 만한데 이런 데고 가장 부담이 없는 지역, 가장 부담이 없는데 거기서 또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거 지역이 되겠죠. 네. 주거 지역.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입지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근데 서울에서도 초역세권이라고 해도 다 똑같지가 않다. 강남역이랑 저기 어디 저 끝에 있는 도봉역 아니면은 저 끝에 있는 세전역 잘 모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랑 아예 또 급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약간 급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여기는 1급지 1급지라고 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서초, 그다음 용산, 성수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급지 2급지는 강동, 마포 아니면 영등포 이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3급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9등분으로 놨을 때 땅값이 얼마냐 라고 이제 제가 나름 이렇게 임장해 봤을 때 가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레인지만 이런 거지. 그렇지. 예, 땅이라는 게 맹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강남에. 그러니까 그런 개별성은 천차만별하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하고. 어바웃으로만. 어바웃으로. 만약에 이런 건 1급지의 초초역세권, 테헤란로 이런 거 되겠죠. 또 뭐냐면, 이게 대로변. 대로변도 있어요. 이런 데는 평당 얼마냐? 이런 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 평당가 얘기하는 거야, 평당가. 이건 읍소 범위를 벗어나는 카테고리 아닌가? 이거는 지금 이제 소개만 할 거예요. 이따간 여기서 넣을 거야. 이따가 여기서 넣을 거고. 여기 평당 얼마냐? 제가 볼 때 한 4, 5억 하는 것 같아요. 4, 5억. 네. 그럼 1급지에 좀 상권이 있다. 이런데 좀 역삼으로 들어가거나 1층에 상가주택 있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 한 1, 2억. 1, 2억 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급지인데 그냥 완전 주거지역이다. 이런 데는 또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수천만 원에서 한 1억까지 한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당.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자 2급지로 가면은 이게 하나씩 좀 내려가요. 이게 한 칸씩 내려가서 자 이게 한 요 정도 급이 된다. 그래서 한 1, 2억 이렇게 되고 좀 이런 데는 뭐가 있죠?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 약간 홍대 입구역 근처 홍대 입구역 근처나 약간 합정역 인근에 이렇게 완전 큰 건물들 평당 1억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좀 거기서 들어갔을 때 좀 상권이 있고 근생 건물, 올근생 건물이 있고 이런 데가
평당 요즘에 좀 싼 거는 6천에서 한 8천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예 주거지요. 그냥 빌라 하나 있고 그냥 원룸이나 아니면 다가구 있는 완전 그냥 주거지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땐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머지 상급지는 이제 제가 하는 주 영역이죠. 여기는 상급지. 네, 여기는 그냥 제가 바라만 보고, 상급지는 내가 그냥 주로 하고 있는. 근데 이런 데도 이제 1급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도 거의 한 수천만 원에서 한 1억까지는 가요. 이거는 이제 뭐냐? 뱀머리다. 네. 이런 데 보면은 이제 3급지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이제 은평구의 연신내역 근처. 연신내역 완전 역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거. 막 그런 큰 건물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고. 상권이 좀 있다. 좀 1층에 상권 뭐 근생 좀 들어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 5천 내외 하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내외. 완전 여기가 이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급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초급자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가 2, 3천.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일로 가고 싶은데 처음에 저는 지금 건물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네, 여기 있어서 제가 처음에 샀던 게 평당 1,500, 그 다음에 2,100, 2,200 이렇게 샀거든요. 네. 제가 건물 3개 샀을 때, 네. 땅을 샀을 때. 근데 요즘에 요 정도 컨디션, 제가 샀던 그 땅의 컨디션이 요즘에는 다 2,000 중반 정도 해요. 2,000 중반 정도 하고,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하면은 어떻게 가느냐, 이제 급지를 올리는 방법이 있죠. 똑같은 주거지역으로 가는데 마포로 간다. 아니면 똑같은 그 3급지에서 어떻게 하냐? 더 이제 역 근처로 가는 거죠. 더 역 근처로 가서, 이제는 내가 만약에 주거 테크를 타겠다라고 하면 일로 가는 게 맞고, 나는 이제 종목을 바꾸겠다. 네, 종목을 바꿔서 근생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지산이나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가든가, 제일 좋은 건 일로 가는 거죠. 일로. 대각선으로? 그게 가능해? 한 번에 가는 건데, 대부분 여기서 나뉘는 게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40평짜리를 샀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큰 거 80평짜리를 사는 거죠. 그렇게 사이즈를 키우는 게 1번이고, 2번은 여기서 올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3번이 이쪽으로 가는 거. 3번으로 가는 분들은 뭐냐, 이제 주택 하다가 근생으로 가는 거. 근생으로 가는 게 많이 이제 꼬만 빌딩으로 많이 가시는 거고, 이제 2번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급지를 올리는 거죠. 이제 은평구에서 했다가 마포에서 했다가 강남에서 이제 빌라 분양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일단은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시세가 한 요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얼마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평당가 곱하기 평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네. 평당가 곱하기 평수, 이걸 곱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땅값이에요. 그죠? 땅값. 근데 뭐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땅값의 보통 2분의 1 정도는 갖고 있어야, 최소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돈이 얼마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범위에서 이 평수만 딱 곱하면은, 평당가에 평수하면 땅값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반 정도는 갖고 있으면 거기에 개발을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평당가는 어디에 짓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 내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지을 때 사실 평당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지을까, 어떤 건축물을 지을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평수를 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막 큰 아파트를 지을 거야, 이러면은 평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뭐 작은 건물 지을 거야, 꼬마 빌딩이나 지을 거야, 그러면 평수가 적게 필요하니까 어디에 뭘 지을 거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지고자 하는 건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평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지을 거냐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일 작은 거 원룸 건물을 짓겠다, 이런 거는 몇 평이 필요하냐면 보통 30평에서 한 50평 정도면 쳐요. 땅값이.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아까 막 여기 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있던 데서 막 평당 2천짜리면은 30평이면 이제 6억이면 땅을 사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뭐 강남에 주거지역 이런 데는 한 뭐 수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니까 1억이면 벌써 땅값만 30억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차피 서울은 건폐율 용적률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짓고 나면은 그 건물의 규모는 똑같을 거야. 그 건축물의 규모는 똑같은데 땅값에서 차이가 그렇게 확 나니까 그거를 임대료로 받쳐주느냐, 임대료가 받쳐주지 않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근생. 근린생활시설. 근생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해서 진짜 뭐 이거보다 더 작게도 할 수 있어. 20평대도 할 수 있어요. 저 근생은 올근생이에요? 올근생이죠. 올근생. 올근생은 사실 20평대는 주차장 없이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연면적 40평 이하면은 그냥 주차장 없이 하면 되니까 그냥 2, 3층짜리 진짜 초고막 빌딩이지. 뭐 그런 거 20평대 할 수 있고 한 70평까지 보통? 보통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보통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기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 70평. 개인이 그래도 한 필지, 두 필지 막 합쳐가지고 막 개발하고 이런 근생 말고 한 필지에서 할 수 있는 거 20평에서 한 70평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상가주택 많이 하시죠. 상가주택. 상가주택은 말 그대로 근생이랑 주택을 합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면 다가구. 근데 이제 원룸이랑 다가구의 차이는 주차장 때문에 다른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원룸보다는 땅이 좀 크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한 50평에서 한 70평. 한 요 정도면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업자들.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분들. 그런 거 이제 다세대라고 그러지. 다세대. 네. 다세대. 다세대는 몇 평이 있어야 되냐? 보통 70평에서 그래도 한 120평. 네. 이 정도면 된다. 120평이 넘어가면 또 이거는 분필을 해야 돼. 강제예요? 그 강제는 법적인 건 아닌데 네.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120평이 넘어가면 다세대 한 동 짓기에는 땅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 순위가 이제 뭐냐면 이제 오피스텔 시행하는 거죠. 아니면 도생. 네. 이렇게 줄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네. 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오피스텔 하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을 짓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래도 한 120평 이상 돼야죠. 최소. 네. 못해도 한 100평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봅시다. 내가 원룸을 짓겠다. 원룸을 짓는데 최소 만약에 내가 아까 3급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이니까 주거지겠죠? 주거지인데 3급지에서 짓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평당 2천이다. 그러면 30평이면은 이제 6억이 필요한 거예요. 6억. 땅값이 6억이고 만약에 내가 1급지에 짓겠다. 1급지에 지으면 뭐 평당 1억에 8억 8천이라고 합시다. 8천이면은 8호 40억인 거예요. 이게 민, 이건 맥스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요 땅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 이 민은 뭐냐면 평수, 작은 저급지에서 작은 평수, 그 다음에 상급지에서 큰 평수, 요 레인지 안에서 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 45. 근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한 15억은 있어야 됩니다. 15억. 여기서 한 70억은 있어야 돼요. 15억에서 75억. 왜냐면 뭐 마포나 이런 데 가도 평당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평당 5천. 근생 있어야 되면은 그래도 올 근생이면 5천 더 드는구나. 그래서 한 6, 7천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작은 평수 했을 때도 한 15억에서 70억.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한 45억 정도. 다세대는 다가구도 많이 들어간다 땅값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땅 크기에 대한 레인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당 2천짜리에서 한다. 그럼 7이 14억인데 만약에 120평짜리를 상급지에서 한다. 이래버리면 또 한 70억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뭐 무한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이거는 레인지라기보다는 이거는 완전. 그리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의 그런 입지 자체가 뭐 준주거라든가 20m 도로가 접혀져 있는 3종 일반이나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1조 사선, 1조권 제한 없이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땅도 한정적이고 그런 땅도 원체 비싼 데다가 큰 땅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가격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 공투를 많이 하고 사실 개인의 영역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땅값이 이런데 그럼 내 돈이 얼마 필요하냐? 저는 이 땅값들에 그래도 한 2분의 1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뭘 짓느냐를 결정을 해서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내 돈이 얼마가 있을 때 이걸 역으로 계산하는 거지. 내 돈이 얼마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지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구나. 근데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뭐다. 그러면은 그 건물에 해당되는 대략 평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까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주특기로 하고 있는 원룸, 그 다음에 근생, 다세대,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내 돈이 얼마 있을 때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요 세 개를 한번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원룸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평당 2,200만 원짜리 곱하기 45평 이렇게 지으면 이제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네. 땅값이 10억이니까 이런 거 만약에 살 때 얼마가 필요하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토지값이 10억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자, 자기 자본이 얼마였고 대출이 얼마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자기 자본이 이거는 보통 한 2, 3억 들죠. 대출이 왜냐면 80% 나오니까, 대출이 80% 나오니까 한 7, 8억 정도 듭니다. 7, 8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이즈에다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건축비를 지을 때 건축비가 약 그래도 한 8억 정도 나와요. 요즘에 8억 정도가 나오면 이거는 대출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옵니다. 4억에서 5억. 한 5, 60%가 나오거든요. 5, 60% 나오고, 요즘도요?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80%인데 이제 요즘에 은행에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건축비가 오르니까 만약에 이제 건축비가 8억인데 은행에서 감정하는 건축비는 막 6억이나 7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거기에 80%를 대출해주니까 실제로는 도급 계약 금액의 한 5, 6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외상을 해야지. 이게 이제 읍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읍수를 하는 만큼 레버리지가 되니까 이거 그래도 한 2, 3억은 해야지. 보통 한 20%에서 30% 이렇게 해서 2, 3억 하고, 그럼 나머지 한 1억 정도 내 돈 들어가고. 이건 계약금이죠. 계약금 쏘고 대출 받고 레버리지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이제 부대 비용이 있어요. 부대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건물 짓는데 1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9억. 그죠? 네. 그 원룸 지으면은 땅값이 10억에 건축비 어쩌고 하면 19억. 요런 걸 이제 20억 초반에 파는 거죠. 근데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을 내야겠죠? 생으로? 네, 생으로. 부대 비용은 예를 들면 뭐 설계비, 뭐 감리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출 받는 거에 대한 이자, 뭐 잡비, 이런 거 내면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내 돈이 얼마 들어가냐 했을 때 19억짜리를 하는데 보통 한 5억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가고, 대출을 얼마 받느냐? 대출을 한 11억에서 한 13억을 받는 거죠. 나머지 2, 3억을 외상을 한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이게 한 27%. 그 다음에 이게 한 60%. 그리고 나머지 한 13%는 이제 외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건축비가 얼마 나올지 계산하는 법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기다 땅이 45평이니까 이게 만약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은 건폐율이랑 용적률 계산하고 공사 면적 계산해서 공사비가 요즘에 평당 뭐 600이다, 700이다 계산하면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막 땅 찾을 때마다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10억이, 이건 또 빨간색으로 해줘야지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10억짜리가 하는데 이제 5억이 드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나와요? 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그래서 원룸을 할 때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한 30평에서 한 50평이니까, 근데 내가 어떤 지역에 하느냐 해가지고 땅값이 나오면은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공부를 좀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꼬비. 넘어가기 전에 네. 저 외상의 영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상에 네. 외상의 외상은 영역. 네. 저 2, 3억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외상은 2, 3억인데 이 외상을 하는 거는 관례적이에요.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많이 해준다고 무조건 해준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왜냐면은 그 공사비가 8억이면 8억을 공사 시작 삽두자마자 한 번 해주는 게 아니잖아. 한 번 해주는 게 아니고 뭐 1억 착공할 때 1억 주고 조금 올라가면 1억 주고 해서, 예를 들면 1억씩 8번을 준다 이거예요. 8번을 주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하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한다고. 근데
건물 다 지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나 8번째 대금 줄 게 남았잖아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임대가 맞춰지면은 그때 나중에 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뒷부분에 받을 거는 조금 중국 나고 조금 미뤘다가 외상으로 받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상으로 하는 범위를 얼마나 많이 레버리지를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읍소의 영역이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시공사랑 계약을 할 때 그래도 이거 계산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때그때 다 주는 게 좋긴 한데 관례적으로는 그래도 한 일부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약간 나중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외상을 많이 하기도 하죠. 해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 하는데 이제 꼬마 빌딩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상급제는 좀 어렵겠죠. 네. 상급제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꼬마 빌딩은 올 근생인데 올 근생이면은 그래도 3, 4층은 되잖아요, 건물이. 그러면 그 3, 4층까지 주택이 아닌 사업자가 임차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상권이 좀 있어야 되니까 땅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으로 할게요. 평당 5천만 원. 네. 5천만 원짜리 땅에 우리가 그래도 50평. 그러면 얼마죠? 25억. 25억 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일단 심플하게 오늘 해볼게요. 자, 토지, 자기자본, 대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시공사 외상을 안 넣었어. 왜 안 넣었죠? 왜 안 넣었냐면, 왜 안 넣었어요? 자, 원룸은 시공사 외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외상을 한 거잖아. 근데 외상하고 나면 준공이 나고 임대가 좀 맞춰지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돌려줄 돈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돌려주는데 근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근생이죠. 근생. 올 근생이죠. 올 근생도 사실은 뭐 월세 보증금을 받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사한테 외상을 해서 지었어. 근데 이거는 은행처럼 뭐 만기일시 상환이 아니거든. 그래서 바로 빌려준 거는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전세 레버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뺄게요. 여기서는 빼고 그냥 대출까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자기자본 대출. 그러면 25억이다. 그러면 보통 대출이 그래도 80% 나오니까 20억. 내 돈이 한 5억이 들어간다. 자, 여기서 건축비도 25억. 이게 토지. 여기서 건축비는 그래도 아까 원룸이랑 비교했을 때 땅값은 비싸지만 그 원룸이랑 외형 자체는 크기는 그 볼륨은 비슷하거든요. 볼륨은 어차피 꼬마 빌딩을 짓는다 해도 땅값이 비싼 거지 이게 상업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종 일반이기 때문에 뭐 건폐율, 용적률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건축비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9억을 잡을게요.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9억 잡으면 9억에서 대출이 그래도 한 5억은 나온다. 내 돈이 한 4억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부대비용. 자, 부대비용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억 잡을게요. 2억 잡으면 여긴 내 돈 2억. 자, 그러면 총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죠? 얼마 들어가요? 다 더하면 36억. 근데 내 돈이 11억. 그 다음에 대출 받는 게 25억. 이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한 30% 되죠. 이게 한 70%.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대부분 이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총 비용의 3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땅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2분의 1보다 좀 더 적게 들죠. 왜냐? 땅값의 비중이 크고 그 땅값에 대한 레버리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은 이거 그렇게 따지면 2분의 1로 하면은 한 12, 13이 필요한 건데 조금 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래도 반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래서 근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근생은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 이런 거 하죠. 이렇게 건물 지었을 때 나오는 월세에서 이거 이자를 빼야겠죠. 25억에 대한 이자를 빼면 이게 순이익이 나오고, 그죠?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제 순이익에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돈 이거겠죠. 이거 11억 들어가는데 순이익이 얼마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 근데 관리 비용은 좀 무시해도 돼요? 관리 비용도 일단 넣을 수 있죠. 관리비도 일단은 월세에 들어가죠. 월세. 일단 월세라는 거는 진짜 찐 월세에다가 관리비. 그다음에 이자에는 이제 순수 이자에다가 진짜 관리로 나가는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뭐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 개념 자체는 그냥 일단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거 뺀 게 순이익에서 실투로 해서 수익률을 따지면 된다. 이 수익률이 곧 이 건물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지어서 대부분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원룸이랑 그 근생 같은 경우는 건물 지어놓고 월세 받으면서 임대해놓고 보유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아니면 통매각을 하든가. 근데 우리가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 네. 다세대는 빌라죠. 빌라.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분양으로 많이 하죠. 분양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주거지형이죠. 주거지기 때문에 한 3,500 정도 평당. 근데 왜 더 비싸게 했느냐, 원룸보다. 원룸은 한 필지만 사면 되는데, 다세대는 그래도 막 두 필지를 사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필지를 사야 될 수도 있고, 수익성이 잘 나는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땅 구하는 게 또 원룸보다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비싸게 살 확률이 높다는 거고. 3,500만 원에 곱하기 한 80평 대주로 할게요. 80평. 이렇게 했을 때 땅값이 얼마냐? 28억. 이렇게 되는 거죠. 28억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되고. 자, 그러면 토지비 28억 있는데, 자, 이것도 해야지. 자, 자기 자본, 이것도 대출. 자, 자기 자본, 이거는 뭐 땅값 사는데 뭐 80% 대출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이건 22억 대출 나오고 6억이 일단 내 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그 일단 건물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제가 요 8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공사 면적 한 200평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한 13억 정도 잡았어요. 제가 13억. 건축비 13억 하면은 이거는 레버리지가 한 8억 나오고, 여기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 요게 한 2억. 요것도 이제 자기 자본이 2억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 건물 짓는데, 이건 어차피 분양할 거긴 한데, 건물 짓는데 총 43억이 들어가죠. 43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한 13억.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한 30억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비율로 치면은 이게 한 30%. 요것도 한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으로 보자. 땅값의 반이냐? 땅값의 반이면 이거 14억이잖아요. 네. 14억인데 13억이 필요한 거다. 얼추 맞네. 그러니까 거의 얼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자,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45억짜리 4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빌라가 만약에 10개가 나왔다. 10개. 근데 빌라 하나당 5억에 분양을 한다. 그죠? 5억에 분양하면은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이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50억. 그죠? 50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43억에 들여서 건물 지어서 다 팔았더니 이제 50억이 되니까 매각 차익이 이제 7억이 되는 거죠. 7억. 이거는 이제 신축 판매업이라고 하죠. 신축해서 판매한다. 신축 판매업. 그래서 7억이 나온다. 근데 43억 들여가지고 7억 먹는 거면은 좀 재미가 없죠. 수익률 재미없는데, 그치.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 43억짜리 할 때 얼마 들였죠? 13억을 들였죠. 13억 들여서 7억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그래도 한 50%, 5, 60% 이렇게 되죠. 1년에 하나만 했을 때, 1년 동안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5, 6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럼 황매님은 13억 들여서 7억 남는 거면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하죠. 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좀 애매한데? 네, 애매해요. 근데 요즘 다세대가 은근 수익률이 좀 낮아요. 은근 수익률이 낮고, 옛날에는 이게 2배 뛰기 했거든요. 그냥 100%? 100% 정도는 해요. 10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세 전이야. 그러니까 세후 하면은 그냥 50%? 이렇게 되는데, 다세대가 요즘 땅값도 많이 오르는 데 비해서, 물론 분양가도 많이 올랐는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린다 보니까, 그 수익률 한 5, 60%만 해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건축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 뭐, 이왕 밥 먹는 거,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50%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처음 하는데 5, 60%를 벌자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건축물의 종류에서 맨 마지막에 오피스텔 도생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한 2, 300% 하죠. 내가 13억 들여서 한다. 그럼 뭐 26억 아니면 뭐 더 이상 해가지고 막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생의 프로젝트죠. 이제 그런 걸 나중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원룸을 하잖아요. 원룸을 했을 때는 매각하지 않고 그냥 전세 풀피만 했을 때도 거의 2배 정도 하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자산 늘린 거고, 여러분들이 꼬마 근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세대 해도 이렇게 자산 늘려도 되고, 이거는 이제 선택하기 다릅니다. 그러면 그 원룸 지금 계속 하고 갖고 원룸은 일단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이제 거기 호재가 좀 터지고, 이제 GTX 나오고 하면은 그때 매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세대도 보면 이게 투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사업. 신축,
판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신축했을 때 개발에 대한 수익이 있는 거지, 그 현재 시점인 그 빌라가 5억에 팔린다라는 거는 그 시점에 파는 거니까 내가 원가를 적게 드리는 거에 대한 마진을 먹는 그냥 사업인 거지, 내가 이게 이 5억짜리 빌라가 내가 분양을 안 했어. 분양 안 하고 43억에 지어서 이 5억이 그냥 갖고 한 2, 3년 지났어. 2, 3년 지났더니 이게 막 분양가가 6억으로 올랐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여러분들 뭐 꼬마 근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원룸이든 다세대든 딱 지어가지고 세팅해놓고 바로 판다. 사업이에요, 사업. 그 부동산의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취하지 않는 거고, 그냥 내가 원가를 들여서 사갈 사람들에 대비해서 좀 싸게 산다. 그 마진을 먹는다. 그 개발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한 마진을 먹는다. 그게 사업인 거고, 내가 그렇게 해놓고 조금 묵히겠다. 묵혀놓은 다음에 팔겠다 하면 이제 투자인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잖아요. 다 그지잖아요. 남들 빼고 나만 그지야. 네, 주변에서 보면. 네. 그래서 근데 건물은 하고 싶고 아파트는 규제 막혀있고 오피스텔도 요즘에 난리 났죠. 그러니까 PD 수첩 나오고, 그리고 그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은 어쨌든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분. 근데 부동산의 본질은 땅인데, 땅의 지분은 물론 그런 아파트의 상품성이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의 본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 건물은 내가 땅 다 갖고 있고 거기에 건축물을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건축물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꼬마 빌딩 하나 지어서 윗집에 내가 살고 밑에 카페 있고,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내 자금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디에 접근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어떻게 세팅하고 엑시트 할 건지,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 건지, 그런 거를 좀 전략을 짜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원룸을 짓든 그 근생을 짓든 다세대를 짓든 결국 그 툴은 똑같아요. 그냥 툴. 신축을 하는 행위는 다 프로세스나 그냥 뭘 짓느냐만 다른 거지. 그래서 신축하는 행위도 일단은 한번 배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모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경매랑 똑같습니다. 경매 낙찰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내가 아파트 낙찰받냐, 빌라를 낙찰받냐, 그러니까 뭐를 낙찰받냐에 따른 것만 다른 거지, 경매를 하는 행위 자체는 여러분들 권리 분석하는 거는 다 비슷하듯이, 이제 신축하는 방법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자금 상황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냥 자본에 대한 그런 전략, 이런 것만 다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저 13억이 있는데 한남 뉴타운 재개발을 산다. 신축을 한다. 그렇지.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신축을 하죠. 저는 신축을 하죠. 안 넘어오네? 조금 살짝 땡겼는데. 살짝? 네.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어. 어떻게 투자해서 사는, 투자자로서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전공법으로 돈 벌어서 그냥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신축은 투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한남 뉴타운 재개발 하면은 무조건 뭐 한남에 새 아파트 뭐 얻는다, 뭐 나중에 엄청 상승한다, 이건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런 신축을 계속 하면은 사실 그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진짜 외제차를 사고 네.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는 제가 경차 탔잖아요. 경차 타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그 원룸에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니는 그 세입자한테 따끔한 소리를 했대. 야, 너는 원룸 사면서 벤츠를 타냐? 네가 살고 있는 그 건물에 건물주는 경차를 탄다 지금. 그러니까 건물 세 채 있는데도 경차 타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 심정을 알아요. 그 심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텔에 가서 밥 먹잖아요. 우리 뭐 후리님 여자친구 없지만, 네, 여자친구 있는 분들은 뭐 100일이나 1년 기념일 때 뭐 호텔 가서 밥 먹잖아. 그 밥 뭐 소고기 스테이크 썰면 어때? 기분이 좋잖아요. 네. 자, 밥을 먹으면 그 하루가 기분이 좋아. 밥을 먹으면 그 밥, 맛있는 밥이죠. 네. 맛밥. 네. 맛밥을 먹으면 하루가 기분이 좋아. 근데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효기간. 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져요. 없어져. 다 소화되잖아요. 네. 물론 밥 먹으면서 여자친구와의 그 분위기는 이제 계속 여운이 남지만, 맛있다, 배부르다,
이거는 사실 하루면 끝나. 하루도 안 돼서 끝나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야, 어차피 배고플 거 그냥 배만 채우는 거면 그냥 아무 싸구려 그냥 김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먹는 이유는 뭐냐? 그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예. 근데 그 혼자 밥 먹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랑 먹으니까 그 하루 먹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라기보다 그냥 소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맛밥 말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전자기기 처음에 뭐 플스 처음 사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예. 이런 거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요? 핸드폰 처음에 사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기분 되게 좋죠. 막 처음에 막 만지고 괜히 막 한 2, 3개월? 2, 3개월? 2, 3개월도 안 가요. 제가 볼 땐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아, 그래요? 예, 예. 물론 일주일보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유효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막 약간 그런 거 막, 막 맨날 보고 있고 막 이런 거 일주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약간 기능적인 역할이에요. 기능적 역할. 맞아요. 물론 이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게 전화가 왔을 때, 뭐 문자를 주고받을 때, 기능적 역할을 할 때도 새 거니까 좋긴 좋지. 좋긴 좋은데, 제가 말하는 그 이 유효기간의 막 그 행복은 막 문자가 하나도 막 닦고 막 이렇게 막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 샀어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일주일이면 간다고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를 얘기할 건데, 차는 제가 볼 때 한 달을 간다, 한 달. 이 한 달의 유효기간은 뭐냐면, 한 달밖에 안 가네. 한 달이면 끝납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아, 물론, 자, 여기서도 이제 기능이 있어요. 이 한 달이 지난 이 기능과의 차이, 이건 뭐냐면, 이 한 달 동안은 갈 곳이 없어도 가. 아, 괜히? 갈 곳이 없어도 가. 근데 이거는 이제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야 가는데, 이때 갈 때 기분이 좋은 거지. 근데 이 한 달 동안은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차 세팅할 때, 괜히 차계부도 이제 막 새로 사고, 네? 사고 막 괜히 세차장도 이제 좀 알아보고 그 차에 맞는 막 그 향수, 방향제, 예? 뭔지 알죠? 네, 디퓨저 하고 막, 예? 그런 차를 세팅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능적으로. 근데 이 기능적으로 역할할 때 기분은 좋은데 이제 완전 이 행복한 유효기간. 예.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이것만 치자, 이 기능적인 것만 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김밥 먹어도 돼. 핸드폰 그냥 중고폰 사도 되고, 그죠? 네. 네. 그냥 기능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 차 사도 돼. 국산차. 일반 국산차. 네. 국산차 사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때문에 그런데 요거. 네. 요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소하는 방법. 어떻게? 이걸 해소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차 얘기를 하니까 차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죠? 자, 이 기능적인 걸로 넘어가기 전에 이때 우리 기능적인 건 이미 있어, 대부분. 자기가 원래 있던 차가 있어. 원래 가지고 있던 차. 이미 내가 기능이 없는 건 아니야. 뭐 가지고 있던 차가 없으면 BMW라도 있잖아. 네. 이게 뭔지 알죠? 네. 버스, 메트로, 워크. 원래 기능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한 달치 요것만 해소가 되면은 이걸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카포로 진입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렌트를 해요, 렌트. 차를. 아, 타고 싶은 차를? 타고 싶은 차를. 어허? 타고 싶은 차를, 내가 만약에 포르쉐를 사고 싶다. 네. 포르쉐를 렌트를 하는 거지. 단기 렌트를.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 비싼 걸 알아야 카포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면 싸게 계속 탈 수 있는데? 대신에 계속 내야 되잖아. 아, 그렇죠. 할부금을. 그러니까 이제 단기 렌트로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근데 이거를 그냥 사버린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나가. 네. 근데 50만 원씩 60개월이 나가는 거죠. 아, 풀할부? 네, 풀할부 하면. 네, 50만 원씩 6개월, 이 50만 원도 안 돼. 아, 50만 원보다 더 돼. 더 되죠. 네, 그거 바꿔보려. 100만 원씩 60개월이다. 그 이거 6천이잖아요. 네.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는 7, 8천 하니까 1000만 원 선수금 걸고 100만 원씩 60개월 할래요? 아니면은 내가 200만 원 내고 한 달을 빌릴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그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금 돈을 확 써서라도 한 달 동안 이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네, 해가지고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네, 한 달 살기처럼 딱 하면은 이게 그땐 감이 와. 아, 내가 포르쉐 한 달 쫙 타보잖아요. 왜냐? 그 한 달 탔을 땐 좀 덜 아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 한 달은 갈 데가 없어도 가거든. 그렇죠. 갈 데가 없어도 가니까 렌트를 어디 갈 데가 있어야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렌트를 해서 그냥 타보세요. 진짜 그 차에서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막상 기분은 좋지. 이게 내 차였으면 하고, 이 렌트니까 좀 아쉬운 건 있는데 막상 이게 점점 일로 가요. 심리가. 그래봐야 타보니까 차는 좋은데 어차피 차 밀리고, 신호등 파란불 딱 갖고 그냥 왕 했는데 빨간불에서 또 마주치고. 맞잖아. 그래서 이게 뭐 큰 의미는 없구나. 근데 200 딱 써보면 내 월급이 200인데 200 딱 나가서 한 달 해보니까 그때서 이제 현타가 오지. 근데 이 단기 렌트로 하면 끊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리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린다? 그럼 이거 팔 때도 돈 내야 돼요. 이 감가가 더 심하니까. 감가가 더 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땐 차라리 포르쉐를 그냥 911 같은 경우, 뭐 911 렌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고 싶은 차 있으면 렌트를 해라. 되게 비싸겠다. 되게 비싸죠. 한 달에. 그렇게 해서 그냥 비싸더라도 해가지고 현타 맞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낫다. 자, 두 번째. 차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한 달. 한 달. 자, 집을 사면 얼마가 행복할까요? 집. 프랭이 님이 내 집 마련을 했어. 서초에. 84. 지하주차장. 딱 신축. 들어가고 엘베를 누르니까 문 앞에서 엘베가 열려.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그냥 차 타고 들어갈 수 있어. 이야. 야, 제가 볼 땐 사계절이에요. 1년. 아. 또 계절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치. 봄에는 이래서 좋네. 네. 또 여름엔 이래서 좋아. 네. 그래서 1년이 지날수록 좋은 거야. 송화가루, 낙엽, 눈, 뭐 한파, 뭐 이런 거 다 겪고 나면 이래서 좋네. 근데 한 바퀴 돌고 나면 알아, 좋은 거. 그때부터는 기능인 거지. 집. 그런데 이게 한 달이냐 1년이냐 이게 길이의 차이도 있지만 이 제일 큰 차이는 뭐죠? 이거는 감가가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감가가 아니고 증가. 이건 진가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건 소비. 이거는 투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뭐 페라리를 뭐 슈퍼카 뭐 이런 투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냥 좋은 차를 얘기하는 거지. 차를 투자로 사기도 하더라고. 뭐냐 한정판 슈퍼카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했을 때 결국 기능적인 걸로 넘어가면은 어차피 이거는 다 감가되는 거고, 감가 쳐맞고 그냥 소나타나 포르쉐나 어차피 신호등 출발하면 조금 빨리 가는 거야. 200m 앞에서 또 만나. 오히려 짐 들어가는 거는 소나타가 훨씬 나아. 그래서 앞에 택시 껴들어? 그러면 뭐 포르쉐면 껴들지도 않겠지만 소나타 그냥 어디 그냥 전봇대 박아도 수리비 그냥 좀만 주면 다 고쳐. 근데 포르쉐는 내가 모셔야 돼. 그치. 모셔야 되고 오히려 기능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편한 차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둘 다 추구했을 때 그냥 좀 약간 그런 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네시스가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 국산 차이면서 유지비 하면서 그러면서 기능적인 것도 물론 되고 그러면서 약간 보여지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가오다시 중요하지. 필요하잖아. 왜냐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랑 국산 차를 타고 다닐 때랑 계약을 따내는 게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 차의 역할인 거예요. 차의 기능인 거지. 이게 뭐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보험 영업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고 보험 영업 시작하니까 계약을 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냥 영업을 잘하기 위한 기능적인 차를 이렇게 보조수단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 대한 목표로 가는 거야. 그게 쉽게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건 쉽지 않죠. 이거는 굉장히 저도 이거를 바꾸고서 인생을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포르쉐를 계약했거든요. 이 유혹은 갈 수가 없어. 근데 저는 포르쉐는 투자로 계약한 거예요. 투자로. 아니 자기 합리 아니에요? 내로남불인데? 그치, 나는 돼. 아무튼 포르쉐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대기가 1년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값이 더 비싸. 그러니까 일부러 사는 거야. 계약을 걸어놔. 그래서 차가 나오잖아요, 1년 반 뒤에. 그리고 나서 그냥 팔아. 그럼 피가 붙어. 파실 거예요? 아니, 전 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와이프가 볼 수도 있으니까. 피 붙여서 판다? 네, 피 붙여서 팔 수도 있다. 팔 수도 있다? 팔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타든 안 타든 일단은 투자다. 근데 여러분들 뭐 어줍지 않게 뭐 E클래스 이런 거는 안 되니까 뭐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어쨌든 약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래요? 논리가? 아 저도 남자라서 아 이거는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사실 일로 가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근데 어쨌든 이 집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은 이거를 좀 참아야죠. 어떻게 집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해라. 근데 저는 집이 있으니까 그치, 실거주도 있고 투자도 했고 투자도 했으니까 하나쯤 그 유혹을 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포르쉐 뚜껑 열리는 거 타면 폼 나잖아요. 경포대 가서 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집으로는 못 꼬시죠. 그게 한 달이라니까 한 달. 그게 한 달. 그 꼬신다는 게 아까 그 사업가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업하는 분들은 차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건물 사려고 중개법인에 갔어. 중개법인에 가서 막 20억, 30억짜리 물건을 브리핑 받고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고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가는데 주차장까지 배웅을 해주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배웅하러 나온 것 같아. 확인하려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모닝에 딱 타가지고 딱 가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와. 유튜브에 보면 창풀TV나 이런 거 보면은 사업하는 분들 유튜버를 보면 그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차 좋은 차 탈 때랑 안 좋은 차 탈 때랑 사업을 따내고 비즈니스를 계약하는 거에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뭐 여자를 꼬시는 게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현모양처를 만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본인도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로 경포대 가서 그렇게 꼬셔서 넘어올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결혼하고 싶은 여자랑 그냥 그거를 즐기고 싶은 여자랑 뭐 이런 건 또 다르니까. 경포대에서 포르쉐에 올라탄 여자랑 결혼한다? 이건 조금 그렇지.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의 투자라 이런 건 아니잖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내조도 잘해서 활짝 폈다. 그러면 포르쉐 값이 아깝지 않지. 근데 사실 그럴 확률은 적으니까. 그건 소비랑 쾌락이죠. 제가 그래서 지금도 국산차를 샀습니다. 국산차. 다 샀잖아요. 네? 국산차도 사고 포르쉐도 계약하고. 포르쉐는 계약만 했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그때 또 리뷰하는 걸로. 그때 내가 투자를 할지 소비를 할지 지켜보세요.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국산차를 사서 합리적으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카푸어 보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네, 없는데 자기 자녀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상 보여주면서 너 차 사기 전에 집부터 사라. 그냥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정 그게 안 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유. 일단 그러면 렌트부터 해봐라. 해서 일단 기능적인 것만 일단 요 행복에 대한 유효기간 요거를 일단 충족을 좀 시켜봐라. 정 안 되면 2달 해요. 2달 렌트를 2달 아니면 이것도 렌트비도 없다 그럼 시승을 하세요. 시승. 제가 실제로 A7이 아우디 A7 있잖아요. 네. A7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가격도 물론 이제 비싼 차지만 그때 포르쉐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 A7이 나왔어. A7이 나왔는데 물론 브랜드는 떨어지는데 가격이 포르쉐보다 싸. 근데 차가 되게 이쁘지. 네.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패밀리카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제가 친구를 데리고 시승하러 갔어. 아우디 일산 쪽에. 그래서 저도 운전하고 친구가 운전할 때 제가 뒷자리도 타봤어. 타봤더니 승차감이 엄청 딱딱한 거야. 그래서 차 탈 때는 즐거운데 우웅하면 막 나가. 근데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다음 차더라고. 그냥 뒷자리를 탔는데 엉덩이 딱딱하고 그 시승 30분 했는데 엉덩이가 아파. 너무 딱딱해서. 근데 그 딱딱한 자리에 우리 와이프나 아기가 앉는다? 생각하니까 아니구나. 근데 시승을 안 하고 만약에 그 외관만 보고 딱 샀다. 뒤태 보고. 뒤태 보고. 여자랑 똑같아. 타봐야 돼. 아니 차 타봐야 된다고. 타봐야 된다고? 타봐야지. 깜짝이야. 주어를 좀 붙여줘서 주어를? 차를. 깜짝이야. 어쨌든 타보고. 타보자. 타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어질 수도 있다. 행복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을 만날 때도 똑같죠. 사귀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러면 이게 또 깨지거든. 그리고 나서 기능적인 게 결혼이죠. 결혼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써보셨죠? 지금 앞에 자세히 사실 얘기는 안 했는데 돈 많이 발라보셨잖아요. 한 1억은 썼죠. 차를 계속 바꾸니까 바꿀수록 돈이 나가니까 한 번은 이제
한 3천 중반짜리 그냥 말리부를 샀어. 근데 그거를 1년 반 타고 팔았거든요. 근데 1,40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2천이 날라간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차 사고 3년 동안 감가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 가파른 기울기를 계속 탄 거야. 저는 차 새 거 사고 막 바꾸고.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하니까 그 차를 비싼 거를 샀다기보다는 그렇게 여러 번 바꾸면서 감가 쳐맞은 거랑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외제차 한 번 샀는데 그건 중고로는 샀는데 한번 레이싱 하다가 불태워 먹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보험 처리도 못 받고 다 날렸거든요. 그것도 좀 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합치면 그래도 한 1억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시간과 그때 나갔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뭐 집을 샀으면은 지금보다 더 잘 샀을 거고 제가 첫 차가 아반떼였거든요. 네. 2010년에 네. 그때 제 친구도 아반떼를 샀어. 그 친구는 아직도 아반떼를 타. 11년째 12년째구나. 아반떼를 아직도 타는데 저는 그 사이에 벌써 한 9번은 바꿨어요. 9번 바꾸고 포르쉐 계약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차를 그 친구처럼 아반떼를 솔직히 아반떼 쭉 탔어도 됐었어. 제가 뭐 애를 셋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반떼를 쭉 타고 그때 차로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그때부터 만약에 부동산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그 위치에 있겠지. 프레임팀이 내가 찍고 있겠지. 카푸어도 결국은 투자냐 소비냐 그거에 따라서는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이 종목이 집이냐 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신혼집도 집을 전세로 시작하느냐 뭐 자가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능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그냥 그 기능에 충실할 건지 내가 이 쾌락을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또 이게 갈림길이 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차는 특히 이 집보다 더 뽐뿌가 많이 오거든. 뽐뿌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 잘 누르고 이렇게 좀 해소를 시켜가지고 괜한 데 갖다 꽂지 말고 괜한 데 갖다 꽂지 말고 이렇게 해소를 해서 그 욕구를 좀 배출을 시켜라. 그렇게 이게 좀 뭔가 주어가 빠지니까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